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강의하게 될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의가 시작돼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의 정의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입력과 출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하기 위한 주체가 있고 이것을 받기 위한 수신체가 있다라는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페어쌍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 그대로 전송을 하는 전송 매체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거리 통신망, 다시 말해서 랜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체인 이 네트워크 계층의 구조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네트워크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는 어떤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는 이론이 37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집 풀이와 핵심 요약집 풀이, 실전 최종 모의고사 풀이에서 전체 50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통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통신이라는 두 단어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정의는 뭘까요? 데이터의 정의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의 숫자 덩어리입니다. 왜 숫자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라는 기계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만든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자료인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자들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보와 지식의 하이어라키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자료가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보는 것, 그것을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일정한 룰을 적용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저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통신이라는 것은 전기 매체 위에 흘러가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다라고 볼 때에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통신은 유선 케이블과 같은 어떤 형태의 전송 매체를 통한 두 장치 사이의 데이터 교환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송 매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송 매체에 유선 케이블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즉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자료를 전달할 때 저희는 A를 송신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B를 수신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A와 B, 송신측과 수신측을 연결해 주어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경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전송 매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송 매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실제 선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 여러분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책상 위에 있는 PC에 뒤쪽으로 와서 하얀 케이블이 꽂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실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텐데 그러한 스마트폰은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정보를 열람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한 형태의 전송 매체를 무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데이터 통신의 전송 매체는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 통신은 유선 케이블과 같은 어떤 형태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두 장치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한다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 장치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송신 측을 A라는 분으로 가정한다면 이 송신하는 장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저희는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통용해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랩탑 등등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를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컴퓨터에서 전자메일을 보낸다 또는 카카오톡을 한다 할 때 B라는 상대방의 컴퓨터와 서로 통신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이 구간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통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신 구간에는 무슨 장치가 있느냐? 통신 장치가 있는데 이 통신 장치는 하드웨어, 즉 우리가 컴퓨터와 같이 스마트폰과 같이 눈으로 봐서 만질 수 있는 물체 덩어리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 안에 하드웨어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표시합니다. 즉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 장치가 필요하고 그 통신 장치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라는 기계와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4가지의 팩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통신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적시성이다. 세 번째, 효율성이다. 네 번째, 지토와 같은 것이 보장이 돼야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달 적시성, 효율성, 지토가 어떤 의미인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목적지에 데이터가 도착되도록 하는 것. 좀 전에 제 편에 의하면 정확한 목적지라는 것은 어딜 얘기할까요? 그렇죠. 정확한 수신지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홍길동과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어요. A라는 홍길동과 카카오톡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정확히 A라는 홍길동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바로 전달, 전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영어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라는 학문은 또는 이 컴퓨터라는 과목 중에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격증 시험에 영어로 된 문구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표현도 함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영어 문구를 자주 사용할 것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달, 전송이다. 자, 트랜스미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전송이다, 트랜스밋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전송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어떠한 데이터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데이터 전송의 목적입니다. 또 디지털 비트 스트림이나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 이 스트림이라는 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림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디지털 스트림, 즉 데이터나 정보라는 것은 비트들이 모여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 모인 덩어리, 모인 집합을 저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트 하나로는 데이터나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트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 모은 덩어리를 스트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스트림들을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닥불이나 봉화나 또는 모스보와 같은 통신 수단을 사용했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여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전송 수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과 무선이 있는데 그러한 유선을 구성하는 매체에는 구리로 만든 구리 와이어, 즉 구리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광섬유라는 것이 있더라. 또한 무선으로는 레이저와 적외선,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정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 데이터의 accuracy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은 데이터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틀린 데이터를 전달하면 의미가 없겠죠. 시스템은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송에서 변경되고 수정된다면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전송에서 변경된다, 수정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송 구간은 잡음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웨이브나 냉장고 뒤쪽으로 PC 케이블이 둘러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들어간다면 잡음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따라서 전송 구간에서의 잡음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고 또한 무결성과 투명성이라는 것도 함께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의 정확성, accuracy, 데이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의 투명성, transparency라고 표현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뭐가 보장돼야 된다? 데이터가 보장해야 하는 3대 중요한 요소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정확성, 무결성, 투명성이 됩니다. 자,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것은 컴퓨팅 분야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보증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즉 무결성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자, A라는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 홍길동의 이름은 영원히 바뀌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이 임의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자의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같이 붙어 다니는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민등록번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값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이라는 남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2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일관성이 유지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를 전달하고 연결할 때 일관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망원경을 봤을 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수신자가 변함없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또 수신자도 마찬가지로 송신자를 볼 때에 변함없이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있구나. 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연결하고 전달될 수 있는 일관성을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투명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시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적시성이다, 시간하고 관계가 있겠죠. 즉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스템이 데이터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다. 늦게 전달된 데이터는 쓸모가 없죠. A와 B가 서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A가 B한테 우리 내일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 등산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된 메시지가 어떠한 이유로 그쪽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 날이 넘어서야 전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데이터는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즉 데이터는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적시성은 비디오나 오디오의 경우에 생산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왜? 어떤 동영상에서 마라토너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달리는 모습이 끊어져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마라토너의 생생한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생산되면서 그 즉시 보내지지 않았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저희는 지터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라토너의 비유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패킷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보면 일정한 크기로 이러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전송 구간, 아까 말씀드린 전송 매체 위에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가 흘러가느냐 하면 이런 패킷이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패킷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패킷 도착 시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즉 패킷이 데이터가 일정치 않고 수시로 변한다면 패킷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패킷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비디오가 이상한 형태로 연출되는 것, 그러한 원인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지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라토너가 뛰는 모습을 생생히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ms마다 패킷이 전송돼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떤 패킷은 40ms에 전송이 되고 어떤 패킷은 50ms에 전송이 된다면 화면이 어떻게 되었다? 흔들리거나 끊기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터를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4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자, 데이터를 받는 수신자,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송 매체, 그리고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달되는 데이터, 그것을 저희가 좀 전에 패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메시지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있다. 4번째. 5번째, 뭐가 있느냐?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다. 프로토콜은 저희 말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흘러온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사전에 정의된 표준 규칙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송신자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신자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를 모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중국어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고받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문제없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저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다? 송신 측, 수신 측, 전송 매체, 전달되는 메시지, 그리고 프로토콜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전달할 정보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형태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 숫자,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이러한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 2번째, 송신자라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부를까요? 송신자 또는 송신측. 보내는 사람이니까, 보내는 기계니까 샌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송신자는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는 장치다. 그렇죠? 보내는 장치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이나 전화기나 비디오 카메라 등과 같은 것이 전부 송신 측 장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신자라는 것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장비다. 즉 수신자다. 메시지를 수신하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리시버가 되겠고요. 또 수신자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데스티네이션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뭐다? 목적지다 라고도 표현을 하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장치, 마찬가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전화기, 핸드셋, 텔레비전과 같은 다양한 수신 장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전송 매체라는 것은 A와 B를 연결해 주는 물리적인 구간을 얘기하는데 전송 매체 트랜스미션을 위한 전송을 위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미디어가 되겠죠. 미디어가 되겠죠. 메시지가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이동하는 물리적인 경로, 그리고 전송 매체의 예로는 다양한 형태의 전송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다섯 번째의 개념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데이터 통신을 제어하는 표준화된 규칙이다. 규칙인데 그냥 규칙이 아니라 어떤 규칙? 표준화된 규칙이다. 표준화된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기기 간의 합의가 된 것. 그런데 이 통신기기 간의 합의는 누가 만들어내죠? 국제기구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만들어내고 또 프로토콜을 제정하는 그러한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기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 강의의 끝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어만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프로토콜이 없다면 두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B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오면 이해를 못하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와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통신이 될 수 있을까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다양한 모양의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통신할 때에는 이런 표준화된 규칙을 써서 통신을 하자라고 국제적인 표준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데이터는 프로토콜의 형식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신텍스라고 한다. 프로토콜의 형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신텍스라고 한다. 마치 우리가 한국어 문법을 배울 때 맨 앞에는 주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뭐 이런 등등의 원칙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형식의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프로토콜의 형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프로토콜도 이러한 형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뒷장의 네트워크 7 레이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데이터를 표현하자. 자, 정보는 텍스트, 숫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즉 문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데이터 통신에서 문자는 비트 패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라는 것이 여러 개 모여야만 그룹이 되고 그 그룹이 하나의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데이터 통신에서 문자라는 것은 그러한 비트들의 패턴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트 패턴 세트를 저희가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트 패턴을 나타내는 코딩 시스템은 주로 32비트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되는 기호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만든 표준 코드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유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는 한글을 완성형이냐 조합형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나라 한글을 표현할 때 어떤 코드 체계를 씁니까? 유니코드라는 표준 코드를 사용해서 한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 역시 비트 패턴이겠죠?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ASCII 코드라는 것이 있고 FCD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ASCII 코드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진 않는데 왜 적었느냐? ASCII 코드는 표준화한 정보교환용 7비트 부호 체계로 이러한 문자 코드들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ASCII 코드는 데이터 통신에서 통신 용도로 쓴 코드 체계를 ASCII 코드라고 하고 FCD 코드는 내부에서 즉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FCD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미지라는 것이 있겠죠. 이미지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는 픽셀 매트릭스로 구성이 된다. 즉 픽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에 점점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러한 점점들이 연결이 돼서 뭐가 표현이 된다? 그렇죠.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점을, 이 더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픽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화소의 크기는 해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해상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명도가 그만큼 좋다 나쁘다, 화소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미지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죠. 영상이 픽셀로 분할되면 각 픽셀에 그 해당되는 비트 패턴이 할당이 되고 패턴의 크기와 값은 이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빛의 삼원색 또는 색의 삼원색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혼합했을 때 다양한 색상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할당이 된다? 앞에 말씀드린 비트 패턴을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랙이다. 즉 빨강, 초록, 검정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색의 삼원색은 옐로우, 마겐타, 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색을 보시면 시안, 마겐타, 분홍색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옐로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의 형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오디오가 있습니다. 즉 오디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리나 음악의 방송 또는 녹음과 같은 것이겠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디오는 어떻다? 연속된 것이다. 즉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이나 0, 1이나 0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로 표시가 되겠지만 오디오 같은 거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정연파의 형태를 타게 되겠죠. 오디오가 끊어진다면 소리가 왜 안 들려? 라고 상대방에 문의하는 것처럼 오디오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정연파다 또는 사인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 곡선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인 곡선이라고 해서 사인파, 정연파라고 얘기합니다. 음성과 음악을 전기 신호로 바꾸기 위해 마이크를 사용할 때도 연속 신호를 생성하겠죠. 자, 그 다음은 영상입니다. 마찬가지 사진이나 영상은 연속적인 객체로 생산이 되고 움직임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배열된 각각 분리된 객체의 이미지를 조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A에서 B로 흐르느냐 또는 B에서 A로 흐르느냐, A에서 B로도 흐르고 B로에서 A로도 흐르는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 흐름 방향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플렉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단방향이다. 두 개의 장치 중에 A가 B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 즉 송신만 하고 하나는 수신만 하는 것을 무슨 방향? 단방향 심플렉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단방향 일방 1차선 도로에서 A가 B로 일방통행할 수 있다라는 예가 적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키보드와 기존 모니터는 어떨까요? 그렇죠. 단방향이겠죠. 키보드는 입력만 하고 모니터는 보기만 하겠죠. 이러한 형태의 통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단방향 통신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반이중 통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통신은 크게 단방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죠. 양방향 통신은 다시 반이중 통신과 전이중 통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이중, 하프다, 하프 듀플렉스다, 전이중, 풀 듀플렉스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단방향은 심플렉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반이중 방식,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 중에는 워키토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전기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워키토키나 무전기는 어떻죠? 한쪽이 통화를 하면 다른 쪽은 듣기만 하고, 한쪽이 오케이, 브라보, 다 끝났어 라고 스위치를 놓고 이쪽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양쪽에서 다 통신은 되는데 어떤 순간에는 한쪽에서밖에 통신이 안 되는 형태, 그것을 저희가 반이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동시에 송신과 수신은 불가능하다. 한 장치가 송신 중일 때 다른 장치는 수신만 가능하다. 도로망으로 표시한다면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허용되는 1차선 도로다라는 것이죠.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라
1차선 도로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차가 A에서 B로 움직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차가 B에서 A로 움직인다는 1차선 도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전이중 통신입니다. 전이중 통신은 동시에 송신과 수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화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데이터를 주는 중에 띵동 카톡이 왔네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양방향으로 동시에 차량 흐름이 가능한 도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이중 모드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신호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신호와 링크 용량을 공유한다라는 문제. 링크다, 용량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A와 B가 있을 때 요 구간에 걸쳐 있는 전송 매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가 연결이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A와 B 사이에서 통신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링크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개의 단계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회선이 구성이 되고 링크가 구성이 되고 데이터를 보내고 링크를 절단하고 회선을 절단한다. 이러한 순서에서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데이터가 절단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쪽 방향의 전송 매체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상태로 연결된 것, 그것을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링크상에 흘러가는 데이터의 양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을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전송 용량이라고 앞에 붙이겠죠. 전송되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송 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폭이 넓으면 용량을 많이 보낼 수 있고 폭이 좁으면 용량을 적게 보낼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밴드위스라고 얘기합니다. 용어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이중, 반이중, 단이중 통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2절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는 통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호 연결된 것이다. 네트워크이다라는 것이죠. 네트워크이다. 즉, 통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끼리 상호 연결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저희는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인터넷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장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자기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휴대폰, 보안 시스템과 같은 모든 기기들을 저희는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죠? 네트워크를 A라는 네트워크를 B라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즉, 이렇게 링크만 형성된다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통신 장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통신 장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기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통신 장치들이 여기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통신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라우터라는 것이 있고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모뎀이라고 하는 변환 장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댁내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뭐죠? 공유기라는 것이죠. 즉 공유기라는 건 뭡니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어떤 데이터를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전자신호로 바꾸어주고 그러한 전자신호를 다시 전기신호로 바꾸어준다.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비들을 공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유기의 역할은 여러 개의 장비들을 공유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분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이러한 장치들은 케이블이나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전송 매체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첫 번째 성능과 신뢰성과 보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능, 즉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세 번째 시큐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장비는 집합형 장비와 고객형 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합형 장비는 중앙이나 지역 거점에서 대용량의 트래픽, 여기서 트래픽이라는 얘기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도로망에 교통의 흐름이 좋다면 트래픽이 소통이 원활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트래픽이라는 것은 A와 B라는 지점에서 주고받는 데이터가 전송 용량의 양보다 넘치느냐 적으냐 적당하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집합형 장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역별로 분산되고 해당 지역의 트래픽만을 처리하는 걸 고객형 장비, 엣지 장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마포구가 있습니다. 마포구 안에는 A라는 동, B라는 동이 있겠죠. 뭐 성산동, 무슨 동이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동에서 분산되는 데이터만 처리하는 것을 엣지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전체 동에서 들어온 중앙에 위치한 장비를 우리가 어그리게이션 집중형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엣지 장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까지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신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분류가 되죠.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장비, 엣지 장비, 프레미스 장비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건 댁내 장비를 얘기하죠. 댁내 통신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는 엣지 장비가 개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칭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네트워크를 강의받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장비의 기본적인 개요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능과 신뢰성과 보안이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남은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